이 책을 다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이 책을 보면 그 해결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 모습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많은 고민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연 평등한 사회가 가능한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토피아의 공동 소유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토대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로 대표되는 구소련과 중국, 나아가 북한의 모습을 보면 공동 소유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극단적 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능력의 평등까지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소련과 중국의 경우도 결국은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와 함께 몰락했고, 다른 여타의 공산주의 국가들 또한 의무노동을 통해 나태함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비효율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는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는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향한 의지는 각 사람의 욕망과 능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되고 결국은 강압적인 평등 사회도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결합력이 느슨한 도시 사회는 영원히 건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유토피아에서 보여주는 쉬운 4개의 자치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고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아테네나 스파르타로 나누어져 뭉친 그리스의 고대 도시 국가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일부에서 힘의 불평등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봉건제 시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든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된 지역 권력도 결국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경계가 생기지 않는 한 권력을 향한 욕망이 강한 특정한 한 집단으로 흡수되고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어 증명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통합된 제국은 다시 분열되거나 재편되기도 하는 또 다른 반복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지금의 미국의 경우처럼 특정 민족별로 각 주를 형성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각 주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 권력과 더불어 모든 주들이 큰 틀에서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따르고 그 연합의 규모가 거대하여 강력한 힘을 지닌다면 지금처럼 내부적 분열이나 외부의 침략 없이 꽤 오랜 시간 유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유토피아라 부를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나 자치도시의 구성만으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법과 종교에 관한 생각입니다. 유토피아에는 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 각자가 재판을 하며 형벌도 노동형에 국한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토피아는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그나마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법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를 없앤 상황이라면 그냥 개인과 개인의 싸움만 만연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또 한편의 개인 결투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온화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향은 너무도 가지각색이고 세상을 보는 판단 기준도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유토피아의 모습처럼 이상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 있어서 유토피아는 자유로운 선택을 용인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썼던 당시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토피아에도 사제가 존재하고 그 사제는 예배를 주도하고 종교의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도덕을 검열합니다. 아무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검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검열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권력과 연합한다면 결국은 다른 종교의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가 다수를 이루거나 종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특정 종교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탄압과 분쟁이 생기는지는 인도나 레바논 등의 국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토피아에서 보여주는 종교의 자유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로 보기는 힘듭니다. 넷째, 유토피아의 모습을 근거로 오늘을 볼 때 생각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와 전쟁 등을 통해서 나름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일부씩 가져온 모습을 취합니다. 즉, 일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지도자를 뽑는 자유를 허용했고 일부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공동소유제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 사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으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이미 심한 빈부격차와 인종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구소련으로 대비되는 이념 대립 이후에 이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적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입니다. 즉, 돈으로 대변되는 이념이 정치, 종교, 민족 등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지배하고 돈이 최고인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우선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면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가진 권력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토피아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함과 동시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특성을 받아들여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흐름들 자체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진정한 유토피아의 모습이 어떨 것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유토피아의 모습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해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